자, 교재 286페이지 재활용 패자원에 대한 매입세 공제까지는 공제가 가능한 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 우리가 매입세액이란 부분에 가서 봤더니 일정 부분까지는 매입 금액을 모두 다 더해서 그게 그대로 공제가 가능한 금액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 금액 중에 공제를 못 받는 게 또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록해야 되는 금액.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교재상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란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54 불공이라는 유형으로 입력해서 끝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서 손으로 모든 걸 계산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좌를 좀 쪼개서 가볼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서식 이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A에 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여러분 글씨를 축약시켜 놔서 안 보이는 거고요. 네, 서식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식의 내용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뉴바가 길어지면 본인들이 이름을 줄여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뿐인 거고요. 그래서 이 서식을 같이 작성해서 우리 부가세 신고 때 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분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무엇 해주겠다. 우리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업자한테 받아온 세금 계산서, 세관장한테 받아온 우리 수입세금 계산서 모두 다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라색 박스에 써드린 부분에 해당이 되는 사유라고 한다면 당신이 매입하는 과정 중에 부가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나는 공제 못 해줘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재는 여러분 이거 없어요. 교재는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써 있고요. 저는 한 번에 다 묶어드린 거예요. 한 번은 보고 가고 싶어서. 그러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했을 때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거나 유지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 접대와 관련된 부분,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 토지와 관련된 부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이 발생했다라는 부분. 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면 난 공제를 못 해줘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무슨 부분? 이 면세라는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나는 지금 현재 100% 면세 사업자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 부분으로 그냥 깔끔하게 끝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사업자를 배울 때 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고 가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럼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건 그 겸용사업자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현재 2개의 사업을 같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일정 부분의 사업은 과세 사업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의 사업은 면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우린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빌려 쓰고 있다. 그래서 달달이 임차료를 내고 있다. 그럼 너는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냐, 공간이 분리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요 10층짜리 건물 중에요 3층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층은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세면세 이 한 공간에 다 일어난대요. 그럼 이제 이 임차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임차료는 당연히 여러분 공급가액이 얼마이고 세액이 얼마라고 분명히 써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500만 원이고 그리고 내가 부담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5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50만 원 다 공제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더라는 거죠. 과세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이 부분은 공제가 되겠지만 면세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공제가
안 되겠죠. 벌써 용어를 딱 봐도 너 면세 사업에 쓰는 거면 우리 관련된 매입세 공제 안 돼라고 지금 벌써 나열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이 부분에 100%의 관점으로 등장하는 이 부분에 자 이렇게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정리하는 게 같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보러 갔더니 아니 전번 시험에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도 또 나왔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순수하게 100% 공제 못 받는 거 하나. 그리고 겸용사업자는 예정신고 때 해야 될 일, 확정신고 때 해야 될 일, 그리고 과거에 매입했던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이렇게 세 개가 붙어요. 그러면 이 서류 하나 가지고 시험을 몇 개로 낼 수 있다? 4개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용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류는 내가 지금 단순히 100% 과세사업자였었다라고 하면 요 부분 면세 쪽 빼고 나머지 사건 때문에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겸용사업자였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 50만 원을 예정 때는 안분하고 확정 때는 정산하고 일정 기간 뒤에 우리 재계산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서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합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뒤에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체가 묶여져 있는 서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대한 부분. 그럼 이런 보라색 박스에 있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2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그리고 여기 가면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뭐 강조해드렸죠? 여러분 제발 54 불공은 뭐로 시작하셔라? 앞에 무슨 글씨 놓고 시작해라? 세금계산서 글씨 놓고 시작하셔라.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 중 공제 못 받는 사유이면 54 불공이라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세금계산서 글씨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는 과세사업과 무슨 사업을,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겸용사업자입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3번, 4번, 5번을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무엇한다? 검토한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분한다. 우리 예정신고 때. 정산한다. 확정신고 때. 우리 납부세액과 환급세액 재계산한다. 이거는 무조건 확정해야 하는 거지만 과거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사후 관리한다. 그러면 저희 앞에서 여러분 우리 과세사업에 쓰다가 면세로 가면 우리 간주시가 계산해서 부가세 내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고정자산은 몇 년 동안 사후 관리해라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법이 여기서도 똑같이 써요, 여러분. 그래서 건축물은 몇 년? 10년.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은 몇 년? 2년.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는 어디에서 쓰든 다 동일하게 쓰는 법이에요. 네, 동일하게. 그래서 서식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럼 2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우리 서식의 2번에 있는 부분. 그럼 그 2번에 있는 것 중에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3가지만 좀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의 미제출 등.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에 당신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집계 서류가 나가야 되겠죠. 그 서류가 무엇이다? 세금계산서 학계표. 그런데 내가 받아온 거니까 뭐라고 부르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무엇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등자가 붙었다는 건 제출이 아닌 다른 사건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당신이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수취한 부분에 대한 집계표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반드시 내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무슨 부분? 자, 세금계산서는 전자라는 게 있고 누가 있다? 총이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전자는 벌써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 발급한 내역서가 모여있다, 안 모여있다? 모여있어요. 그러면 매출만 모여있을까요? 여러분 매출자 입장에서 내가 발행한 게 모여있다는 얘기는 매입자 입장에서 내게 벌써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100% 전자이다라고 했을 땐 이거 제출 안 했다고 매입세 공제 안 해주지 않아요. 우리 분명히 앞에서 전자세금세 배울 때 보관 의무도 없고
그리고 제출 의무도 없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럼 매입도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일까요? 종이라는 애를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종이는 얘를 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종이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학계표를 무엇해야? 제출을 해야만 우리 무엇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종이 세금 계산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문구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학계표라는 걸 열어보니 학계표에 무슨 내용들이 보여지더라. 우린 누가 공급했는지 공급자의 정보도 보이고 공급자 정보가 들어온다는 건 무슨 부분? 상호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너는 매수가 몇 매이며 공급 가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세액이 얼마이다. 이런 걸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기사 학계표를 가서 보니 기재사항 중에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너 공제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예외가 있죠. 그래서 다만이 등장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해당이 된다면 우린 무엇 해주겠다? 매입세 공제는 해줄게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세금계산서 학계표 제출 안 했어요. 그러면 제출하면 되겠죠? 그쵸? 다만 제출 안 했다가 하게 되면 거기에 페널티가 붙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 근데 세금계산서 원본은 정상이에요.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에는 정상이 500만 원에 50만 원 잘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졸면서 입력하다가 5천만 원에 500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어 있지만 지금 세금을 갖고 있는 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금액에는 정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오타만 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 다 무엇 하시면 될까요?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게 여기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했다. 그러면 제가 제출하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그럼 경정청구라고 하는 건 경정이 와서 내가 청구를 다시 들어가는 거. 이것도 일종의 수정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여러분, 기한 후라는 건요. 우리가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셔라? 법인 기준 예정 1기건, 1기 예정 신고는 4월 25일, 1기 확정은 7월 25일, 2기 예정은 10월 25일, 2기 확정은 1월 25일. 이때가 무엇이다? 우리는 신고와 납부를 끝내야 되는 기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한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한이 지나고 나는 신고를 했네 이 얘기입니다. 기한이 지나고 그거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해줄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든지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게 되면 이제 잘못된 게 있어서 올바르게 바로잡고 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유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뭘까요? 미제출한 건 제출하는 거고요. 제출했는데 잘못된 건 수정신고했다는 얘기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세금계산서의 미제출 등입니다. 이것도 미제출 옆에 등자가 붙었으니까 이제 사유가 하나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 미제출하고 관련된 부분에, 미제출 등과 관련된 부분에요. 기존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 아니, 가산세를 전체 금액에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잘못됐다고 밝혀져 있는 금액인 것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문화 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세금계산서를 들여다보니 내가 원래 거래가 500만 원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1,000만 원으로 썼다라면 500은 정상이고 잘못된 건 우리 부풀린 500만 원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로 묶은 그 얘기입니다.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금액과 실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우리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서 공지를 받아야 되는데 나 세금 계산서 안 받아왔는데 미수치,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긴 하였으나 우리 세금 계산서에 뭐가 있었다? 필요적 기재사항. 자, 근데 그 필요적 기재사항 4곳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더라, 잘못되어 있더라, 불분명하더라, 다른 사람 거이더라, 다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가끔은 엉뚱한 사람 거로 받아오는 것도 했었잖아요. 가공과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자, 발급받은 매입 세금, 우리 매입세 계산서에 또는 매입 세금 계산서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매입세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됐더라 라고 하는 경우들.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해당이 되면 당신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54 불공이라고 하는 우리 프로그램에 가서 입력하시면 팝업창이 뜨거나 하단에 선택 버튼이 뜨죠, 여러분. 세무사라는 중단부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에는 팝업창이 뜨잖아요. 거기 가면 필요적 기재사항 등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런 부분하고 다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만자를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음영 박스 안에 있는 기역부터 뒤에까지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면 우린 또 매입생 무엇 해주겠다? 공제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까지 거래에 대해서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여러분, 제가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 벌써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라는 건 공급자도 누구여야 되고 사업자, 공급받는 자도 누구여야 된다? 사업자. 근데 상대편이 주민등록증을 주고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근데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더라? 저 사업자 할 예정이에요. 또는 낼 예정이에요. 그런데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세무서에서 안 나왔죠. 또는 자기가 신청을 아직 못했다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 직원의 이름으로 받아온 건 안 돼요. 반드시 사업자 또는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로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거 가끔 임직원 거 받아오신 분들 있거든요. 절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된다. 두 번째,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우리 당해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면 인정해줄게. 과연 착오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착오라는 건 말 그대로 실수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마음, 불신한 마음을 갖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졸면서 잘못 썼어요. 이런 식의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증명할 수 있다라면 얘가 잠깐 숫자를 잘못 봐서 눈이 침침해서 졸다가 이런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증명할 수 있다라면 인정해줄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건 뭐 생떼 같은 거는 주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뭐 거래명세표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정확한데 제가 기재하는 사항 중에 이게 손이 잘못돼서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다, 동그라미 하나가 더 잘못 붙었다라고 하시면 그런 건 인정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그런 부분은 무엇 하시면 돼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수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금 계산서에 이런 착오라는 부분은 주장해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법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 당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을 받았다라면 인정해주겠다. 이건 이런 얘기겠죠. 원래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락했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4월 달에 발급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거래했던 부분을 4월에 가서 3월 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느냐? 되죠, 여러분.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했으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다만 저는
지금 4월 25일 날 일기 예정 신고가 끝났다라면 일기 예정 신고에 대한 무엇으로? 누락본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상대편이 발급을 늦게 해서 나는 늦게 알아서 그러면 상대편은 지연 발급 가산세 낼 거고요. 나는 무슨 가산세요? 지연 수치 가산세 내야죠. 당연한 얘기겠죠. 이게 디귿이요. 종이로 발급했을 때는 사실상 발급을 했는데 그냥 누락만 했다. 신고해서만 빠뜨렸다.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전자는 그게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모든 정보가 기록에 남는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사실상 나와요.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나오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니을 공급 시기 이후 해당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간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 그리고 미음 공급 시기 이후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으나 실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수정 신고, 경정 청구를 하거나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경정이 이루어졌다라면 이것도 공제를 해주겠다. 자, 공급 시기 이전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으나 실제 공급 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 사실 확인을 하여 우리 경정이나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면 이 부분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미음도요. 사실상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떻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3월 달 거 4월에 발급했다라면 근데 10일 이내면 괜찮겠지만 넘어갔다라면 이건 사실상 종이라면 모르겠지만 전자는 이것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세법에서는 니을과 미음과 비음은 아예 얘기를 합니다. 무슨 부분? 자, 발급하는 사람은 뭐가 되고요? 지연 발급이 될 것이다. 받아가는 사람은 뭐가 될 것이다? 지연 수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연 수치 또는 공급 시기 오류 기재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으로 인정이 돼서 매입세 공제는 일단 허용하겠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는 늦게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연 수치 가산세의 0.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저희 다른 파트 문제 풀 때 지연 발급, 지연 수치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럼 지연 발급이 사실상 가능한 게 언제이다? 확정 신고 기한까지라고 했었죠. 그러면 1기는 7월 25일, 2기는 1월 25일. 그래서 그때까지 발급이 했다라면, 그때까지 발급이 됐다라면 지연 발급이라고 얘기하고 받아가는 사람 지연 수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은 하다. 그런데 가산세 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물려가는 부분들입니다.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는 소지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라고 했을 때 기본 전제가 뭐였었나요? 내 사업에 사용을 하거나 사용할 예정으로 사업자한테 받아온 거 또는 세관장한테 받아온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 사업자 등록 중에 나와 있는 그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는 그 사업을 위해서 쓴 돈도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혀 관계없는 지출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안 한다?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무엇이다? 사업자, 본인이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 등과 관련된 경비들이 있었다라면 이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 그리고 여기 누구는 빼라? 종업원은 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종업원이 아닌,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들, 우리 집에 있는 부인, 무슨지 아시겠죠? 또는 남편. 자,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라든지 건물 등에 대한 유지비나 수선비나 사용료 등과 관련된 지출이 있었다. 근데 이 부분에 근거 서류로 증빙 서류를 뭐로 받아왔다?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다. 일단 여러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란 거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3번을 써드렸어요. 3번은 사실상 세금 계산서가 나오지는 않겠죠. 이자니까요. 근데 이게 이자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접대비라고 주장했는데 제가 왜 접대비 관리하실 때 세무조사 나오면 랜덤조사 나오면 접대비 장부 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뭐 볼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날짜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날짜의 내용을 가지고 무슨 부분, 그 날이 평일인지 근무하는 날인지 근무를 안 하는 날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유통업은 다시 따져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들 마트는 빨간 날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기업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안 하는 기업이 더 많죠. 그럼 일반적으로 접대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골프 접대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접대가 이루어진 게 맞아요. 또는 회사의 지출은 그때 일어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쉬어야 되는 공휴일에 나온 지출이었다? 근데 접대비래요. 그러면 내용을 봤더니 아, 골프장 갔다 왔구나. 그러면 인정을 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접대비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복명서를 잘 쓰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끔 서류들을 세팅해놔라. 그러니까 세무조사 대비를 회계 처리할 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게 접대비라고 해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뇌물이거나 또는 노동법상을 위반해서 지급하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과 4번은 업무 관련 없는 지출 얘기를 다 해드리고 싶어서 써드렸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1번, 2번은 대부분 세금 계산서 발급받는 건수들이 생겨요. 그리고 3번, 4번은 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가 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산회계 하면서 이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뭐 있었을까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여러분 우리 사업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우리 회사 대표 이사가 어디에서 쓰겠다고요? 집에서 쓰겠다고요. 가게라는 표현도 쓴다고 했죠? 그쵸? 여기서 사용하는 거 샀다. 또 하나 뭐가 있더라? 여러분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건 우리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업무 관련성이 없는 거 우리 외부에서 무슨 목적으로 기부 목적으로 무엇한 게 있었다? 구입한 게 있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 외부에서 기부 목적을 구입해서 기부하고 끝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 부분에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회계 처리의 기부금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문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얘는 기부금 처리하고 끝내고 우리 집이나 가게에서 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로 처리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대표이사한테 돈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이 두 가지를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죠. 가지급금은 부가세에서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법인세에 가면 다시 페널티를 줘요. 그래서 실제 회사가 가지급금이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있으면 일단 매입세 공제, 가지금 성격인 매입세 공제 못 받고 이게 법인세에 가면 회사 돈 남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회사 돈을 가져간 게 되니 회사에 그럼 이자를 냈어야지 라고 해서 인정이자를 받으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고 있었다? 그러면 그 가지급금 해당되는 비율만큼 이 이자와 관련된 부분 비용 인정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송금 불산입 판단 규정들이 그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악재예요,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장 간 여빈 관계가 없어요. 그건 업무적인 비용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